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보는 58의 나이. 최정희에게 삶은 잔잔하다 못해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성실히 퇴직한 후 개인 사업마저 번창시킨 남편 박도진은 밖에서는 존경받는 신사였고 안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제 앞가림을 톡톡히 해내는 딸 은지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그늘도 남부러울 것도 없는 완벽하고 안락한 가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지난 30년 동안 자신의 이름 석자를 지은 채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며 평생을 바친 대가로 이 당연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잔잔한 호수라도 그 깊은 밑바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검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평화롭던 집안 공기가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도진이 밤늦게 돌아온 날이면 그의 옷가지에서 정희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낯설고 짙은 향수 냄새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 중요한 비즈니스 골프 미팅이라며 외출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정희는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신뢰라는 거대한 이름표로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의심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여자의 날카로운 직감은 자꾸만 가슴을 찌르는 서늘한 바늘이 되어 매일 밤 그녀의 단잠을 깨우며 돌아왔습니다. 가을비가 스산하게 내리던 어느 늦은 밤,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외투를 조심스레 정리하던 정희의 손끝에 무언가 빳빳한 종이가 걸렸습니다. 무심코 꺼내본 그것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평일 오후 2시, 업무로 한창 바쁠 시간이었고 인원은 명확하게 2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메뉴는 위가 약해 평소 날 것을 잘 먹지도 않는 도진이 절대 고를 리 없는 최고급 생선회 코스 요리였습니다. 의아함에 영수증을 뒤집은 순간 뒷면에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묻어있는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정희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지갑과 영수증을 꽉 쥐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비즈니스 미팅 하다가. 거래처 직원이 실수로 묻힌 거겠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도대체 몇 년인데 도진 씨가 나한테 그럴 리가. 정희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자신을 속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것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심장 속에 피어난 의심의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거실 테이블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으로 온 의문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정희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가평 헤븐리 호텔 302호 많이 보고 싶어 기다릴게. 발신인은 이름도 없이 그저 점 하나로 차갑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피 말리는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운명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얼굴로 오늘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 늦을지도 몰라라며 가장 아끼는 정장을 챙겨 입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떠난 뒤 텅 빈 거실 소파에 한참을 멍하니 미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배신감과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두려움,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끔찍한 갈증 사이에서 고뇌하던 정희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자동차 키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가평으로 향하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정희는 운전대를 부여잡고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직감이 틀린 오해이기를. 그 불길한 호텔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없기를. 하지만 산속에 자리한 고급 호텔 주차장에 너무나 익숙한 남편의 검은색 수입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순간 정희가 부여잡고 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매 순간이 타는 듯한 지옥 같았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선 정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간신히 억누르며 운명의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난 뒤에 불과 몇 초 되지 않는 정적의 시간은 정희에게 영원한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부드럽고 가벼운 콧노래 소리와 함께 철컥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얇은 실크 샤워 가운을 걸친 채 환하게 웃으며 눈을 열던 여자는 복도에 서 있는 정희의 얼굴을 본 순간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정희 역시 그 자리에서 마치 돌기둥처럼 굳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선 상간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얼굴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자신의 가슴을 세차게 부여잡고 언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언니 맞아? 언니가 도대체 왜 이 방에 있는 거야?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정희의 친언니 최영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외롭게 산다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릴 때 정희가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어 반찬을 나르고 돈을 보태주며 친딸처럼 챙기고 보듬어 주었던 바로 그 언니였습니다. 열린 문틈 너머 302호 침대 위에는 남편 박도진이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끔찍한 굉음이 울리며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단숨에 뒤집히는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한 배에서 태어나 피를 나눈 친언니와 30년 동안 내 몸의 일부처럼 받들고 헌신했던 남편이 단둘이 한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의의 모든 이성과 사고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의는 억장이 무너져 비명조차, 아니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은 비명 대신 목을 조르는 듯 숨이 턱턱 막히는 물리적인 통증으로 찾아와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영희는 황급히 가운 옷깃을 여미며 동생의 시선을 불안하게 피하고 정희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내가 뭔가 단단히 오해한 거야. 우리가 그냥 집안일 때문에 조용히 얘기 좀 하려고. 도진은 침대 옆 테이블에 담배를 무심하게 집어 문지르며 짜증 섞인 투로 당신이 도대체 여긴 왜 쫓아온 거야? 지금 당신 남편 사람 취급 안 하고 뒤에서 몰래 미행한 거야? 동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미안해하거나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치켜뜨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와 끝까지 비겁하게 시선을 피하며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친언니의 모습에서 정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피보다 진하다고 믿었던 배신의 얼굴들이 정희의 가슴 한가운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호텔 방 안의 무거운 공기는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 죽을 것처럼 역겨웠습니다. 언니 영희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변명거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렸고 남편 도진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정의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과 자아마저 완벽히 지우고 살아온 아내에게 남편이 내뱉은 말은 벼락보다 무섭고 칼날보다 잔인했습니다. 도진은 호텔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정의를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기왕 이렇게 들킨 마당에 빙빙 돌리지 말고 솔직히 말하지. 나도 당신이랑 살면서 숨이 막혀서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의 그 고리타분하고 앞뒤 꽉 막힌 재미없는 성격, 평생 내가 왕비 모시듯 맞춰주느라 얼마나 피를 말리며 지쳤는지 알아? 영희 씨는 달라 날 남자로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이해해준다고. 당신이 평생 주지 못한 여자의 따뜻함을 준단 말이야. 정희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도르르 떨며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내 눈앞에서 그런 끔찍한 말을 해? 그리고 언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길바닥에 나앉은 언니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영희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그래서 뭐? 내가 나한테 동정 섞인 적선이라도 몇 푼 했다는 거야?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며 떵떵거릴 때 난 매일매일 지옥 같은 밑바닥이었어. 넌 매일 웃는데 왜 나만 울어야 해? 내가 가진 그 행복, 나라고 왜 가지면 안 되는 건데? 더는 그 오물 같은 사람들이 숨 쉬는 공간에 단 1초도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귀를 막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미친 듯이 호텔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떻게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지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텅 빈 거실에 들어서자 벽 한가운데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인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도진의 얼굴을 보며 정희는 그제야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참았던 피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울면서 밤새도록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비열한 손때가 묻어있고 언니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스며있는 이 커다란 집에서 단 1분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입을 옷가지 몇 벌과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몇 개만을 초라한 가방에 쑤셔 담은 채 정희는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기댈 곳도 없는 58배 버려진 여인에게
바깥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도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홀로 덜덜 떨며 운전대를 잡고 뜨거운 눈물로 시야가 흐려진 캄캄한 도로를 목적지 없이 달렸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도로를 헤매던 정희가 이른 아침 간신히 찾아간 곳은 직장 생활을 하며 따로 나와 살고 있는 딸 은지의 작은 자취방이었습니다. 새벽녘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초췌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타난 엄마를 본 은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은 엄마를 꽉 안아주는 딸의 따뜻한 온기에 정희는 억누르고 참았던 서러운 울음을 다시 한번 아이처럼 토해냈습니다. 엄마의 입을 통해 밤사이 벌어진 지옥 같은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은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은지는 엄마의 거칠고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 아무 걱정 마. 내가 엄마 옆에 있잖아. 우리 가정을 짓밟은 그 추악한 인간들. 나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다 부숴버릴 거야. 하지만 엄마, 지금은 화내는 것도 사치야. 엄마 몸부터 추스르고 챙겨야 해. 내가 엄마 남은 평생 든든하게 다 지켜줄게. 정희는 딸의 작지만 단단한 어깨에 기대어 숨이 넘어갈 듯 트느끼며 은지야, 불쌍한 내 딸 은지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숨 쉬고 사니? 내가 믿었던 내 인생 전체가 내 30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짓밟힌 것 같아. 분노를 삼키며 매미는 딸 은지의 따뜻한 위로와 맹세는 끝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고 싶었던 정희를 꽉 붙잡아준 이 세상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지키겠다는 자식 앞에서 더는 한없이 약한 모습만 보이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 지옥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 증명하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곡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가 집을 나온 이튿날부터 남편 도진과 언니 영희로부터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가 폭우처럼 빗발쳤습니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회사에 소문을 내지 말아 달라느니 이혼 조건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합의할 거냐는 둥 오직 자신들의 얄팍한 안위와 금전적 이익만을 챙기는 구역질 나고 추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삼키며 그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당장 변호사를 대동하고 언니의 집으로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동네방네 망신을 주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부추겼지만 정희는 그들이 뒹구는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스스로의 고귀한 영혼을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 날뛰는 것은 결국 내 영혼마저 똑같이 더럽히고 파괴하는 일임을 정의는 오랜 삶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는 그들과 엉켜 진흙탕 속에서 소리 지르며 마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우아하게 올라가 보란듯이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성공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차갑게 굳힌 정의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오직 법이 허용하는 가장 차갑고 철저한 절차로만 그들을 올가매고 응징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정희는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이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가평 호텔에서 직접 목격한 남편의 명백한 외도 증거와 친언니 영희와의 추악한 배신, 정황이 담긴 메시지 및 자료들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 낱낱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 마침내 허울 좋은 합의 이혼을 요구하며 뻔뻔하게 자취방 앞까지 찾아온 도진 앞에 정희는 아무런 표정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 두꺼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진은 제시된 서류의 금액을 훑어보며 미간을 험악하게 찌푸리고 소리를 높이며 아니, 위자료에다가 내 재산 분할까지 이렇게 싹쓸이해서 많이 가져가겠다고? 당신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해놓고 너무 지독하고 독한 거 아니야? 정희는 도진의 흔들리는 눈을 한 치에 물러섬 없이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장처럼 단호하게 내가 독해? 진짜 독한 게 뭔지 당신은 아직 시작도 안 겪어봤어. 내 젊음과 30년 세월의 피눈물 나는 가치를 고작 이깟 돈으로 다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알량한 재산만큼은 법이 허용하는 한 단 한 푼도 10원짜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 쪽으로 뺏어올 거야. 잔말 말고 당장 사인해. 도진은 평생 본 적 없던 정의의 서슬, 펄언 기세와 압도적인 눈빛에 짓눌려 결국 온몸을 떨며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이혼장을 접수하기 위해 법원 문을 나서는 길. 정희는 비로소 지난 30년간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크고 무거운 쇠사슬을 가위로 잘라 풀어낸 듯한 묘한 해방감과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피 말리는 이혼 소송 후 정희에게 남은 것은 법적 분할로 받아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약간의 생활현금,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게 베인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집안일만 하던 50대 후반의 여성이 냉혹한 사회에 던져져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막막함에 울던 정희는 이대로 패배자처럼 주저앉아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장 잘하고 좋아했던 일,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복수심 같은 마음의 잡음이 사라지고 평온해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고향의 친정어머니에게 엄하게 배웠던 깊은 맛의 전통 한과와 차였습니다. 정희는 분할받은 허름한 상가 구석의 아주 작은 자리에 손수 페인트를 칠하고 낡은 주방 기구를 들여놓으며 작은 한과 공방을 겸한 가게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찬물에 쌀을 불리고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조청을 다리는 고되고 거친 육체적 작업이었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에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그 끔찍한 배신의 고통과 우울증을 까맣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모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철저한 홀로서기. 그것은 정의의 인생 제임막이 열렸음을 세상에 알리는 조용하지만 위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장사의 장자도 모르던 정의의 초기 사업은 당연히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진 골목에 하루 종일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어도 하루에 고작 10,000원짜리 몇 장을 버는 것이 매출의 전부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금방 문을 닫을 거라 수군거렸지만 정희는 결코 싼 재료와 원가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싸고 질 좋은 국산 찹쌀과 지리산 천연 재료만을 깐깐하게 고집했고 화학 첨가물 없이 전통 방식 그대로 며칠에 걸쳐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한과를 빚어냈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텅 빈 가게 안은 항상 정이가 끓이는 구수한 조청 냄새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은은한 전통차 향기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정이는 화덕 앞에서 다 구워져 윤기가 흐르는 한과를 조심스레 맛보며 깊은 눈빛으로 혼잣말을 하듯 그래, 간사한 사람의 마음은 겉과 속을 속여도 정직하게 땀 흘린 이 음식의 맛은 절대로 혀를 속이지 않아. 내가 들인 정성과 진심의 시간만큼 언젠가 반드시 이 깊은 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정이는 자신을 덮친 깊고 어두운 슬픔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듯 정성스레 빚어내는 한과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과 영혼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입이 텁텁할 정도로 달지 않으면서도 씹을수록 깊은 풍미와 여운을 내는 정이표 한과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들이 손주를 주려고 하나둘 찾기 시작하더니 이내 젊은 직장인들이 SNS를 통해 외진 골목길에 숨겨진 진짜 장인의 한과 맛집으로 극찬의 후기를 올리며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 정의에 숨겨진 놀라운 재능과 깊은 손맛을 단번에 알아본 귀인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소문을 듣고 소박한 가게를 방문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전통 한과 부문 무형문화재이자 명인인 이선자 선생이었습니다. 이 명인은 정의가 투박한 손으로 내온 한과를 입에 넣는 순간 그 안에 담긴 깊고 탄탄한 요리 내공과 함께 어딘지 모를 짙은 삶의 애환과 한을 꿰뚫어 읽어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정의의 사연을 들은 이명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정식으로 자신의 문화생으로 들어와 큰 길을 걸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선자는 따뜻한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인 지혜로운 눈빛으로 내가 만든 한과에는 아주 깊고 훌륭한 맛이 있다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모르게 서러운 슬픔과 도끼가 서려 있구나. 인생의 가장 아프고 매운 맛을 겪어본 자만이 낼 수 있는 맛이지. 하지만 명심해라. 과거의 그 원망과 슬픔에 계속 갇혀 있으면 결국 음식의 색이 탁해지고 사람을 치유할 수 없게 된다. 나와 함께 진짜 전통 한과의 깊이를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느냐? 정의는 두 손으로 이명인의 거친 손을 덥석 잡으며 벅차오르는 감격 어린 눈물을 쏟아내며 선생님 흠집투성이인 저를 제자로만 받아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바쳐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부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70대 중반의 이선자 명인은 정의에게 단순한 한과 요리 기술 전수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으로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피눈물로 얼룩진 정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준 진정한 인생의 스승이자 노년의 기품과 지혜가 무엇인지 일깨워준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의는 명인의 엄격하지만 따뜻한 가르침 아래 하루가 다르게 훌륭한 장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명인의 수제자가 되어 혹독하게 정진한 지 어느덧 2년. 정의의 한과 실력은 스승도 감탄할 만큼 몰라보게
일취월장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빛을 발하려는 정의의 성공을 시기하듯 또다시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 과자 명인 경연 대회를 불과 하루 앞둔 밤, 정의가 지난 반년 동안 피땀 흘려 연구하고 밤새 준비한 핵심 비법 레시피 노트와 귀한 천연 약재 재료들이 밤사이 조리실에서 감쪽같이 도난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군가 유력한 우승 후보인 정의의 독주를 막기 위해 고의로 벌인 비열한 범죄가 분명했습니다. 은지는 엉망진창으로 파헤쳐진 조리실 바닥을 보며 창백해진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 이거 어떡해. 당장 내일 모레 아침이 본선 대회인데 애써 구한 재료도 다 없어지고 노트도 사라졌어. 도대체 어떤 몹쓸 인간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 거야. 우리 이제 다 끝난 거야? 정의는 요동치는 심장 호흡을 깊고 차분하게 가다듬고 은지의 떨리는 어깨를 두 손으로 다독이며 은지야, 울지 마라. 지레 겁먹고 낙담할 것 하나도 없다. 도둑이 종이 쪼가리. 레시피는 훔쳐갔어도 내 머릿속의 기억과 수백 번 연습한 손끝의 감각은 절대로 훔쳐가지 못했어. 당장 시장을 뒤져서 대체 재료를 구하자. 밤을 하얗게 새워서라도 처음부터 다시 반죽을 치대고 만들면 된다. 내 인생에 또 다른 억울한 시련은 있을지언정 포기하는 실패는 두 번 다시 없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의는 바위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훔치는 딸을 안심시키며 더 차분하게 주방을 치우고 대체할 새 재료를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며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서 조청을 다리는 정의의 강인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잔인한 과거의 시련을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터득한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듭된 악재와 밤샘 사투를 이겨내고 마침내 정의는 전국 전통 음식 명인 경연 대회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대상의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녀가 땀방울로 빚어 선보인 매화 조청 눈꽃향과는 까다로운 심사위원들로부터 전통의 완벽하고도 깊은 재현이자 현대적인 미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시대 최고의 예술 걸작이라는 극찬을 끌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명인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진 정의는 마침내 도심 한복판 번화가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프리미엄 브랜드 정의제를 론칭했습니다. 고요할 정, 빛날 해, 시련 속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 다시 눈부시게 빛나겠다는 그녀의 결연한 다짐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정의제는 단순히 전통 과자를 진열해 놓고 파는 흔한 판매점을 넘어섰습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마치 산사에 온 듯 정갈한 차 향기를 맡으며 한과를 즐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고품격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정성껏 꾸며졌습니다. 고풍스럽고 우아한 한옥 인테리어와 단아한 정의의 품격 있는 접객 예절,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의 한과는 오픈 첫날부터 입소문을 타며 정재계 고위 인사들과 트렌디한 젊은 세대 모두의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몇 달치 예약이 밀려 있어 예약 없이는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이자 핫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정희재가 뿜어내는 기품과 명성은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급기야 유명 공중파 방송국의 대형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잔혹한 시련과 배신을 딛고 우뚝 일어선 전통 한과의 대가라는 타이틀로 정의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방영되면서 그녀는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전국적인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대기업 백화점들로부터 VVIP 전용관 입점 제한이 매일같이 줄을 이었고 유럽과 미국의 해외 문화원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저트 예술가로 정의를 특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법인 통장에는 예전 남편과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가 무서운 속도로 쌓여갔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존경받는 명인 황혼기의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라는 화려하고 눈부신 수식어가 훈장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 엄청난 성공 앞에서도 조금도 거만해지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늘 빳빳하고 단아하게 다림질된 개량 한복을 입고 매장 입구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노년의 진정한 기품과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존재 자체로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과거 그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배신했던 두 사람의 삶은 인과응보의 굴레 속에서 급격하고 처참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박도진은 정의에게 막대한 재산 분할을 해준 뒤 영희와 재혼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으나 지혜로운 정의의 내조가 사라지자 이내 무리하고 방만한 사업 확장과 어리석은 경영 판단으로 막대한 빚을 지며 최종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도진의 화려한 재산과 배경만을 보고 그의 곁에 들러붙었던 언니 영희 역시 돈줄이 완전히 마르고 빚쟁이들이 몰려오자 매일 밤 서로를 향해 저주 섞인 끔찍한 폭언과 원망을 퍼부으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도진이 일군 회사는 결국 돌이킬 수 없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그들이 호화롭게 살던 강남의 대형 아파트와 수입차는 모두 채권자들의 의해 차압당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피를 나눈 친동생을 파렴치하게 배신하고 남의 단란한 가정을 무참히 깨뜨린 영희 역시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이후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의 거센 비난과 노골적인 손가락질 속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탐욕과 불륜이라는 더러운 진을 위태롭게 쌓아 올린 가식의 성은 인과응보라는 무서운 채찍과 태풍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고 흉측하게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모든 영업이 끝난 정희재의 고풍스러운 나무문을 누군가 비를 맞으며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마감을 하던 정희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과거의 번듯하고 당당했던 신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초라한 몰골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고해진 점퍼를 걸치고 추위에 어깨를 잔뜩 웅크린 전 남편 박도진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푹 파이고 수척해진 얼굴과 벌벌 떠는 초라한 행색은 그가 현재
처한 비참한 밑바닥 현실을 그 어떤 말보다 더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닦지도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기어들어가는 벌벌 떠는 목소리로 정이야, 나야 정말 오랜만이지. 내 소식은 신문이랑 뉴스 방송으로 아주 많이 챙겨 들었어. 정말 대단하게 성공했더라. 진심으로 축하해. 정희는 테이블에 찻잔을 닦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얼음장같이 차가운 어조로 영업 끝났습니다. 여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오셨나요? 박도진 씨, 우리 사이엔 이미 법정에서 끝난 일 말고는 살면서 더는 얼굴 마주하고 할 이야기가 없을 텐데요. 도진은 갑자기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으며 정희의 치맛자락을 필사적으로 잡으려 매달리며 정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땐 내가 완전히 미쳐서 눈이 멀었었나 봐. 나를 향한 당신의 그 귀한 헌신과 소중함을 내가 멍청해서 몰라보고 영희 그 표독스러운 불효시 같은 년의 꼬임에 홀려서 내 발로 복을 걷어찼어. 나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당장 길바닥 노숙자로 앉게 생겼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가 30년 살았던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푼돈이라도 좀. 정희는 바닥에 비참하게 무릎 꿇고 눈물을 쏟는 도진을 아주 조용하고 무감각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증오와 분노로 치를 떨며 밤을 지새우게 했던 남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탐욕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없이 불쌍하고 추악한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정의의 맑아진 마음속에는 이제 그를 향한 티끌만 한 분노나 일말의 동정심조차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바로 정의가 도진에게 베푸는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정의는 치맛자락을 잡으려는 도진의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보안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도진이 비참하게 쫓겨 다녀간 불과 며칠 뒤, 이번에는 정의의 심장에 가장 깊은 비수를 꽂았던 장본인 친언니 최영희가 정의제를 찾아왔습니다. 한때 화려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영희는 늙고 병들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져 있었고 얼굴은 굵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정의의 가게 앞마당 아스팔트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를 나눈 친자매의 이토록 끔찍하고 비참한 몰락을 말없이 지켜보던 정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인생의 무상함에 길고 깊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영희는 맨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피가 나도록 짐승처럼 통곡하며 정이야, 정이야, 이 못난 언니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땐 내가 귀신에 홀려서 미쳤었나 봐. 평생 내 그늘에 살며 품었던 못난 열등감 때문에 착한 너를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어.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목이 졸리듯 가위 눌리며 끔찍한 죄책감 속에 천벌을 받으며 살았다. 제발 죽기 전에 나를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정의는 통곡하는 영희를 동요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잔잔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며 언니, 착각하지 마. 난 언니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더는 단 1분 1초도 쓰지 않아. 이미 내 마음속 명부에서 최영이라는 언니의 존재는 깨끗하게 지워지고 죽었으니까 내가 오늘 언니를 용서하는 건 언니가 불쌍하거나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야. 오직 내 남은 황혼의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리는 결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 2번 다시 내 눈앞에 얼쩡거리거나 나타나지 마.
각자 자기가 지은 더러운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야. 정의는 피를 흘리는 영희를 동정하여 일으켜 세우지 않고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몸을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모진 처사가 아니라 세상의 도끼로부터 지혜롭게 자신을 완벽히 지켜내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의 끔찍한 죄를 없던 일로 덮어주는 가식적인 화해가 아니라 그들이 내 가슴에 남긴 지독한 상처와 족쇄로부터 내 영혼을 완전히 잘라내어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임을 정의는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깨닫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평화로운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정의제는 단순한 한국의 맛집을 넘어 전 세계 미식가들이 주목하고 극찬하는 대한민국 전통 문화의 위대한 상징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최정의 명인 역시 수많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시대의 진정한 멘토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딸 은지 역시 번듯하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 이제는 정의제의 든든한 후계자로서 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깊은 배신의 구렁텅이에서 타인의 동정에 기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피땀 어린 노력과 굳은 의지로 걸어 나와 피워낸 눈부시도록 찬란하고 위대한 성공이었습니다. 맑고 청명한 어느 가을 평화로운 해질녘 정의는 영업을 마친 정의제의 고즈넉한 나무 테라스에 앉아 저 멀리 붉게 활활 타오르며 웅장하게 물들어가는 찬란한 저녁 노을을 고요히 바라보며 갓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을 깊게 음미했습니다. 지난날 그녀를 죽일 듯이 괴롭혔던 배신의 아픔과 처절했던 눈물은 모두 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완벽히 사라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남은 삶을 긍정하는 깊은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깃든 숭고한 미소만이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정이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고 붉게 물든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고 평온한 미소와 함께 속삭이듯 그래. 인생의 겨울이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고 길고 혹독할지라도 끝까지 스스로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꽃피는 봄은 반드시 내게로 오는구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참 잘 견디고 아름답게 살아냈다. 최정이, 나에게 이 크나큰 깨달음을 안겨준 고마운 내 인생아. 정말 고맙다. 평생 헌신한 가족과 믿었던 배우자의 동시 배신이라는 가장 끔찍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남을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어 완벽한 홀로서기에 성공한 여인 최정희. 그녀의 숨 막히는 인생 역전극은 독수라는 세속적이고 날선 단어마저 땀과 예술로 품격 있게 승화시킨 참으로 잔잔하지만 우리 가슴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위대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